2024년 2월 17일 토요일 건축주 학교 7기가 개강을 합니다. 총 5주 코스로 진행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 강의를 하니까 지방분들도 많이 올라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수강 신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2024년 1월 1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에 주택 공급이 상당히 저조했고요. 더 문제되는 부분이 착공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즉 2026년에 주택 입주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도 상당히 위태롭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관련된 또 건설 경기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또 PF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부분, 이 부분까지 합쳐서 보완 방안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28쪽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건축 관련된 부분만 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중심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기획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대략 한 보도자료가 28쪽으로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뀌다 보니까 정책을 좀 새롭게 내면서 공급에 관련된 확대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론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만 제가 좀 따왔는데요. 일십 주택 대책으로 많은 언론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당긴 1기 신도시 재건축 시기가 빨라졌다. 그래서 2030년에 첫 입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 같다. 자,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하겠다. 그리고 소형 주택 매입을 할 때에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좀 제외해달라. 그리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도 좀 해달라. 왜 세금은 주택으로 하면서 주택에서 허용하고 있는 발코니 확장을 못하게 하느냐. 이 부분도 영상에서 내보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30년 이상 노후단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정책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자, 그리고 최근에 PF 사태 확산에 공급에서 수요정책 전환으로 좀 풀겠다. 그리고 규제를 풀고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지나친 수요 위축, 정상주택 수요는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주택업계의 수건인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을 하겠다. 자, 그리고 비아파트 대상 6년 단기 등록에 임대 관련된 제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처럼 발코니 확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발코니 확장은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외부에다가 발코니를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으로 나온 내용들이 주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1월 10일 주택대책의 핵심적인 거는 아파트 안전진단을 없애고 바로 재건축을 착수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수 제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임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정책 발표에 관련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응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발표가 28쪽으로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 읽어보려면 여러분이 좀 시간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내용들만 좀 간추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 산업 활력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즘 건설 산업이 워낙 엉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활력을 해볼까 이 내용으로 자구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심 공급 확대입니다. 도심 공급 확대. 자, 이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부분과 일기 신도시 재정비 그리고 소규모 정비 도심 복합 사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좀 뉴스가 되는 부분이 바로 30년 이상 된 부분의 안전진단을 없애겠다. 이 부분이고요. 사업의 속도를 조금 빨리 내겠다. 그리고 중단 없는 사업이라든가 공사비 갈등도 완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책의 방향이고요.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세 사기에 관련된 예방이라든가 피해를 지원해 주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바로 이 공급 여건 개선입니다. 그래서 건축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도시와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금융을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세제라든가 임대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 생략을 하고요. 도시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 후반부에는 신도시 등의 공공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24년 공공주택 14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 자, 공공주택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공공주택에도 민간 브랜드를 달 수 있겠다. 뭐 GS 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레미안이라든가 뭐 아크로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브랜드를 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 부분은 건설 경기에 관련된 활력과 회복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PF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 태형건설도 상당히 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도산한다는 부분도 있고, 자, PF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 및 유동성 지원, 공공 지원을 통해서도 민간 애로를 해소하겠다. 사업장별 갈등 해소를 하겠다. 건설 투자 활성화를 하겠다. 건설 사업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주로 PF 대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설 사업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까? 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8쪽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건축에 관련된 패스트 트랙의 절차를 이번에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안전진단 없이, 즉 30년이 넘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으로 하겠다.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를 하겠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3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인허가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보통 뭐 10년에 걸쳐서 사업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15년, 20년까지 걸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안전진단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안 하고 바로 재건축을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개선안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빼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조합 신청, 조합설 이런 내용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부분을 다 빼버리고 바로 그냥 입안 제한해서 정비구역 지정받고 또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이런 식으로 좀 패스트 트랙으로 가겠다.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좀 이슈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전진단 보면은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정비구역 위반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자, 이 내용은요,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인데요. 자, 이게 시행을 하려면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뉴스를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부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정말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요, 2024년 2월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이 법이 통과가 안 됩니다.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발의.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시행될지는 2024년 하반기가 될지 2025년이 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요즘 뭐 정치가 워낙 복잡하고 싸우기 때문에 2024년 2월이니까 바로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가 안 된다면은 이거는 뭐 정책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이 내용도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죠. 30년 넘으면 그렇게 오래된 건축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 없이 바로 그냥 재건축을 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합의를 해가지고 개정안을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이게 본안에서 통과를 돼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법에 관련된 부분에 부딪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 갈등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도 공사가 중단돼서 뭐 추가비 1조 원을 뭐 내니 마니 뭐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고 뭐 공사 기간이 뭐 다시 늘어지고 공사 중단 기간도 늘어지고 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사업을 조금 추진해 보겠다.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는 조기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다. 자, 여기서요, 해결책이 뭐냐?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조기 배포하겠다. 자, 표준계약서. 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민사상에 당사자끼리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 표준계약서는 계약서죠. 계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가게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표준계약서를 배포를 해도 실제적으로 당사자끼리 잘 합의를 하고 가야지 한쪽에서 틀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토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 국토부에서 표준계약서를 한번 바꿨잖아요. 바꿔서 뭐 공사비 조정 시 뭐 사용 지수를 뭐 물가 변동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보완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이 강제 조항이냐 아니면은 권고 사항이냐에 따라서 표준계약서의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갈등 해소를 지원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사자가 여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하겠냐 이 말이죠. 어쨌든 표준계약서에서도 조정이냐 합의냐 뭐 이렇게 두 개를 꼭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내용도 당사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파트 관련 사업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를 좀 조기 배포하겠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이런 내용들을 당사자에게 배포를 하고 공사비 갈등을 좀 완화해 보겠다. 이 정책을 밝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와 건축 공사 또 시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관련된 확대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수요 다변화에 부응해서 전세 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 자, 이 내용의 발표의 그 배경이 뭡니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이 부분에 관련된 주택 공급이 거의 뭐 70%가 감소를 했잖아요. 공급을 안 합니다. 공급을 안 해.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규제를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거죠. 하나하나씩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 자, 소형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시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건축 규제 완화에서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다. 자, 이 부분에요.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겠다.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자,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겠다. 이 부분은요, 300세대 미만이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300세대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얼마만큼 많은 사업이 300세대 이상으로 지을 수 있을지 좀 이 부분이 좀 의문인데요. 자, 세대수 제한 폐지, 이것도 폐지하겠다. 2024년 2월에 주택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주택법입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주택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퀘션 마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겠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보게 되면은 소형주택에서 방 설치에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인 규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다 폐지하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방 설치 제한에 관련된 규제를 폐지를 하겠다. 2024년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방 설치에 관련된 규제, 세부적인 규제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 내용은 저도 좀 찬성을 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좀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좀 자유스럽게 방 설치를 할 수 있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차장 기준 완화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내에 공유 차량의 주차 면수를 설치하게 되면은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동안 이제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공유 차량을 20%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주차를 많이 완화해 주겠다, 이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죠.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그냥 다 풀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2024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해야만 바뀔 수 있다. 자, 공유 차량 주차 면수 1대당 일반 주차 면수 3.5대를 적용을 해서 공유 차량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주차에 관련된 부분을 완화해 주겠다는 부분인데요. 자, 일반 건축주들한테 물어보니까 내 주차장에 뭐하러 공유 차량을 주차장을 만들겠느냐, 이렇게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주가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뭐 또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주차장 기준을 풀어주겠다,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발표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유 차량 설치에 관련된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설치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차량 설치에 따른 세대당 주차 대수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자, 소형과 다세대 연립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법이 일반 100%인데요. 세대당 0.6대 1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공유 주차를 50%를 하게 되면은 세대당 0.26대로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연립은 0.44대로 줄여지기 때문에, 자, 공유 차량을 50%를 하게 되면은 주차 대수가 많이 완화된다. 자, 공유 차량을 100%로 하겠다. 그러면은 세대당 0.17대, 0.29대까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공유 차량 100%를 하게 되면은 뭐 주차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자, 주차 대수가 많이 완화되면은 뭐가 좋습니까? 세대 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세대 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공유 차량을 100%를 하고 나중에 건물이 준공해서 이 공유 차량에 관련된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일반 민간 건축주가 공유 차량 100%로 해가지고 다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는데 공유 차량 주차를 공동에다가 공급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세대원들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편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유 차량을 도입을 해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입지 규제 완화도 있는데요. 중심 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주상복합이 아닌 순수하게 단일 공동주택 100%로 건축을 허용을 해주겠다. 예전에 뭐 주상복합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풀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문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문제. 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데 주거용이면은 주택수로도 산입을 하고요. 주택수에 산입을 해서 취득세라든가 중과세를 계속 내는데, 아니 그러면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은 발코니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주택으로 산입을 하고 발코니를 못하게 합니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간에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서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기로 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오피스텔의 발코니를 허용을 하는데 언론 뉴스에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요,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발표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제가 이미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난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코니 설치가 안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준 때문에 발코니를 설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종종 보게 되면은 아래층 지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발코니가 아니죠. 발코니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을 해줬는데, 자, 여기서 일반 아파트처럼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다? 야, 이 부분도 좀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확장을 해주려면은 일반 아파트처럼 그냥 시원하게 확장을 그냥 깔끔하게 해주면 되지. 왜 또 확장은 불가하냐? 이 내용은 나중에요. 준공하게 되면 또 편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은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그냥 시원하게 확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2024년 3월에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2024년 3월 그 건축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형주택 활용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소형주택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형 신축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라가 1.5룸이라든가 2룸이라든가 작은 빌라 같은 경우는 6억이 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뭐 강북이라든가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상주택이 나와 있는데, 한시적으로 2년간입니다. 2년간. 그래서 이 부분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에 준공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좀 퀘션 마크가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주택 공급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왜 안 좋았습니까? 전세 사기 문제도 있었고, 고금리에, 고물가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 때문에 주택 공급이 안 됐거든요. 자, 주택수 이 제외하는 것도 일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고물가, 이 공사비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볼지 우리가 좀 의문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정책들 하나둘씩 풀어야만 조금씩 온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뭐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뭐 수요 공급 규제를 개선하겠다, 주택 건설 사업성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신규 사업 착수 및 정체된 사업 재개를 활성화하겠다. 자, 도심 내 공급을 확충하고 뭐 주거 사다리를 기능을 뭐 수행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법으로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대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려면은요, 최소 6개월 이상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내용들은요,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는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적용될지, 이 부분은요, 법 개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과제별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각 도심 공급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십시오.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2024년 2월 뭐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뭐 정비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 이렇게 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빨리빨리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24년 2월에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2024년 10월이 될 수도 있고요, 202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예전에는 완전히 믿었었거든요. 완전히 믿었었는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정책은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추진을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뭐 정치권이 총선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협의가 될지 그게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에 관련된 세대수 제한 폐지라든가 방 설치 제한이라든가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주차장 기준 완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두 개 항목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하나 개정하려면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입법 예고해야죠. 이게 아마 시행은요, 2024년 하반기에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같은 경우는 바로 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그 기준을 개정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시행 규칙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 법을 개정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책 발표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이 확 살아난다, 이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2024년 하반기나 또 2025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자, 여기서 변수가 뭡니까? 총선이죠, 총선.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주택정책 방향도 다시 원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책대로 다시 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4월이 또 기점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건설 정책도 한 번 더 요동이 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여러분에게 좀 속보로 전달했습니다. 자, 이 정책 발표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시려면은요, 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검색해서 이 한글 파일이 있으니까 28페이지짜리를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도시 재개발이라든가 좀 대형 사업 하시는 분들,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 아파트에 관련된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꼬마 빌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오피스텔 사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 다음에 다른 뉴스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